회장님, 누가 도둑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낡은 운동화, 해진 교복, 회장님 앞에 한 소녀가 섰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죠. 소녀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은 제 아버지를 다시 조사해 주세요. 대신 제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USB 하나와 오래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한 소녀가 건넨 제안 하나로 수백억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년 전 가을, 청산식품 품질관리팀 과장실. 조인수는 중국에서 들어온 원료 샘플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41살 회사에서 15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냄새부터 달랐고 색깔도 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원료였습니다. 조인수는 곧장 구매 담당 박민철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중국산 원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박민철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과장, 신경 쓸 거 없어요. 검사 성적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지만 조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이틀 후 그는 다시 보고서를 들고 부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민철은 회사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조인수의 자리로 갔습니다. 미리 복사해둔 사원증으로 컴퓨터를 켰죠. USB를 꽂았고 화면에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중이었습니다. 사흘 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인수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검사 성적서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모든 접속 기록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조 과장, 정말 실망이야.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박민철이 감사팀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스친 비웃음을 조인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안 했습니다. 누명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날로 조인수는 해고됐고 회사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금 300억 원. 그 숫자가 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법원 복도를 걷는 조인수 옆에는 8살 시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빠가 억울해한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아파트를 팔고 예금을 깼지만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한미숙이 쓰러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간암 말기였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조인수는 무릎 꿇고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한미숙은 10살 시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미숙은 날로 야위어갔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죠. 시내야, 이거 엄마가 아빠한테 못 보낸 말이야. 나중에 꼭 들어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오래된 휴대폰을 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신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문상객이라고는 친척 몇 명뿐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박민철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조과장, 정말 안 됐네요. 부인분이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의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조인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삼키며 그 봉투를 받았죠. 그 장면을 영정사진 옆에서 10살 신혜가 빤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눈물도 말라버린 채 유리알처럼 맑은 눈으로 박민철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은 건 20억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조인수와 신혜는 역 근처 낡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죠.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엄마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였죠. 신혜는 엄마가 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차마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12살이 된 신혜는 학교가 끝나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공부를 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신혜에겐 소중한 공간이었죠.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마련한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신혜는 고시원 근처 쓰레기장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페이지가 찢어진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식품화학 분석 실무. 누군가 버린 대학 교재였습니다. 신혜는 책을 방으로 가져와 펼쳐 읽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신기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식품 첨가물, 유해 성분, 검사 기준치. 신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장을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도서관 컴퓨터로 검색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밤마다 낡은 고시원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붙잡고 공부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 아이들이 급식실로 몰려갈 때 신혜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밥 먹을 돈이 없었거든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화학책을 펼쳤습니다. 신혜야, 너 밥 안 먹어? 배 안 고파? 같은 반 친구가 도시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나 엄마가 2개 싸줬는데 하나 먹을래? 신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고마워. 따뜻한 밥과 계란말이를 먹으며 신혜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1년이 지나자 신혜는 식품 성분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검사 성적서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죠.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버리려던 낡은 노트북을 얻어 신혜는 그 노트북으로 청산식품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공개된 검사 성적서를 다운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죠. 밤마다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고함을 쳐도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도 신혜는 집중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신혜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5살이 된 신혜는 이제 화학 전문가나 다름없었습니다. 3년간 모은 노트가 23권이나 되었죠. 그 안에는 청산식품의 비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TV에서 기상캐스터가 긴급히 알렸습니다.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대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고시원 방에서 신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으니까요. 아빠, 오늘은 쉬는 게 어때요? 조인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와. 괜찮아. 아빠 운전 잘하잖아.
내일 월세 내야 해. 신혜는 불안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조인수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신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금방 올게. 밥 먹고 자고 있어. 밤 9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날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1시간 만에 도로가 하얗게 뒤덮였죠. 그때 조인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조인수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옛날 동료인데요. 조인수 씨, 요즘 대리운전 하신다면서요? 힘드시죠? 조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하셨는지요? 아, 별거 아니고요. 옛날 생각나서요. 그나저나 따님 신혜 맞죠? 15살. 잘 크고 있나요? 요즘 애들 힘들잖아요. 특히 가난하면 더. 박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 얘기는 왜 꺼내는 겁니까? 별 뜻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조인수 씨, 조용히 사세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괜히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조인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북쪽 고가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조인수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졌죠. 기익. 충돌음과 함께 조인수의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여보세요. 조인수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 딸인데요.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는데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신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가 다치셨어요? 척추와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합니다. 신혜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병원 복도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부자 명단이었죠. 청산식품 박민철 부사장 3억 원 기부. 신혜의 눈물이 뚝 멈추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우리 아빠 목숨값 저 인간은 3억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뿌리고 다니는데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1억 5천만 원 필요합니다. 신혜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숫자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신혜는 방 구석 박스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이 들어 있었죠. 옷가지, 액세서리,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주식 증서였습니다. 청산식품 보통주 1주 소유자 한미숙. 7년 전 엄마가 아빠 입사 축하로 산 주식이었습니다. 단 한 주. 하지만 이것이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신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음성 파일.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쓰는 그 원료 이상해요.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탁해요. 성분표랑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요. 우리 신혜도 있잖아요.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신혜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3년간 모은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횡령 패턴,
유령업체 목록, 검사 성적서 조작 증거. 다음 날 아침 신혜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엄마, 아빠 잘 보고 계세요. 제가 해낼게요. 청산식품 본사에 도착한 건 9시 30분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신혜는 한참을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꼬마, 여기 놀러 오는 데 아니야. 나가. 신혜는 가방에서 주식 증서를 꺼냈습니다. 저 주주예요. 주주총회 참석하러 왔어요. 경비원이 증서를 받아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주? 5,000원짜리 일주 들고 와서 주주총회에? 애들 장난하나?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마지못해 통과시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회의실이었죠. 신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기 봐, 애가 왜 들어와? 뭐야 저거?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실적 보고가 이어졌죠. 신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뒤쪽 학생분. 신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질문이 아니라 제보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 횡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400억 넘게 빼돌렸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죠. 단상에 앉아있던 박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생,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증거 있어요. 신혜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단상 한가운데서 정우성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뭔가? 조신혜예요. 신혜야,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심각한 자리야. 내 방으로 오겠니? 네, 회장님.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신혜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앉아라. 신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겠니? 신혜는 USB를 회장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회장님, 여기 보이세요? 이게 청산식품 지난 8년간 구매 내역이에요. 신혜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유령업체가 11개나 있어요. 한길무역, 세움식품, 동방물산 모두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들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8년간 400억 원이요. 박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건 조작입니다. 조작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신혜가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죠. 회장실에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쓰는 그 원료 이상해요. 냄새도 그렇고 성분표랑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우성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민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이건 7년 전 우리 아빠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에요. 새벽 2시 15분 회사 내부망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됐어요. 그날 회사에 남아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신혜가 박민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시 구매팀 부장이었던 박민철 부사장님. 회장이 천천히 박민철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부사장, 이게 사실인가? 박민철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경찰 불러.
그리고 감사팀 전원 소집.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내야, 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 병원이요. 한국대학병원 중환자실요.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 조인수 씨 수술, 최고 집도의로 바로 진행.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 시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청산식품 본사 20층 문패가 새로 달렸습니다. 조인수 이사. 책상 위에는 한미숙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인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이겼어요. 시내가 해냈어요. 학교 앞에서 시내를 기다리는 아버지. 교복을 입은 시내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빠, 배고프지? 짜장면 먹을까? 분식집 테이블에 정우성 회장이 합류했습니다. 할아버지.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민철 전 부사장 징역 15년 확정. 시내는 화면을 잠시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시내는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빠를 구했어요. 이제 우리 행복해질 거예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내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시내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제일 강한 거야. 네, 엄마. 알았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으로 힘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아무 말 말고 제 할아버지 척하세요. 어둡고 좁은 시장 골목, 고급 정장 차림의 오진철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쫓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듯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오진철의 눈에 공포가 서린 그 순간 폐지를 정리하던 11살 남짓한 꼬마 아이가 노인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챕니다. 아무 말 말고 제 할아버지인 척하세요. 아이의 눈빛은 당혹스러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아이는 누구이며 왜 이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대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기에 이토록 쫓기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어느 눅눅한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고층 빌딩 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인 낡은 재래시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시장통으로 걸어 들어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진철.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살아남아 거대 기업을 일구어낸 인물이었지만 오늘 그의 뒷모습은 평소의 당당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에 가까운 정밀 검사 결과를 듣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참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발밑까지 차올랐을 때 그가 본능적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수십 년 전 사별한 아내와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이 낡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조용히 추억에 젖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 회장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사업가로서 다져진 예리한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행인의 시선이 아님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힐끗 돌아본 골목 끝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 셋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 회장의 친척이자 신복이었던 김필수 이사가 보낸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병원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후계 구도를 확정짓기 위해 강제로 노인을 납치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훌쩍 넘긴 노구의 숨은 가쁘게 차올랐고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은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상인들의 고함이 섞인 번잡한 시장통을 헤집고 다녔지만 검은 옷의 사내들은 귀신같이 그의 뒤를 밟아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나타날 때마다 오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노인은 입술을 짓씹으며 필사적으로 발을 뗐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어카 뒤편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작고 가녀린 손 하나가 오 회장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힘에 노인이 당황하며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때 묻은 티셔츠를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수정처럼 맑은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할아버지인 척 하세요. 아이는 노인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비좁은 건물 사이 틈새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추격자들의 거친 구두 소리가 바로 뒤쪽까지 울려 퍼지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끄는 대로 발을 내디딘 곳은 성인 남자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비좁고 어두운 틈새였습니다. 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11살 남짓해 보이는 이 작은 소녀는 마치 시장 전체의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 넣은 듯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골목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헤집고 나갔습니다. 뒤편에서는 추격자들의 다급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시장 상인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고함을 지르는 험악한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구두 끝에 걸리는 돌덩이 하나하나가 마치 낭떠러지처럼 느껴지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시장 귀퉁이에 자리 잡은 낡아서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느 허름한 국밥집 뒷문으로 노인을 밀어 넣었습니다. 삶은 돼지고기에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와 자욱한 수증기가 노인의 안경을 순식간에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노인의 손을 소녀는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차가운 공포에 질려있던 오 회장의 마음을 묘하게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을 가게 안쪽 빛바랜 꽃무늬 벽지가 발린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쪽에서 거친 문소리와 함께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이 근처로 정장 차림의 노인네 하나 안 지나갔어? 사내들의 날카로우는 목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 회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소녀가 아주 낮고 침착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친할아버지인 척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는 노인의 재킷을 벗겨 방구석에 밀어넣고는 근처에 있던 낡은 담요를 노인의 어깨에 대충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노인의 무릎맡에 바짝 다가앉아 마치 다정한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리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단지 몸이 좋지 않아 손녀의 간호를 받으며 쉬고 있는 초라하고 기운 없는 시장통의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내들을 향해 왜 우리 할아버지 잠을 깨워요? 라며 원망 섞인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사내들은 혀를 차며 방문을 닫고 나갔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오 회장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일생을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살아온 거물 기업가가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녀의 기막힌 연출 덕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소녀의 눈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오 회장은 한동안 차가운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낡은 담요 아래로 느껴지는 자신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눅눅한 공기는 방금 전까지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억척스러운 손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서윤의 할머니이자 이 허름한 국밥집의 주인인 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난데없이 방을 차지하고 앉은 정장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핀잔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이 양반아. 시장판에서 험한 꼴 당하기 딱 좋게 차려입고는 대체 무슨 일이야? 서윤아, 손님한테 물 한 잔이라도 내드려라. 할머니의 거친 잔소리는 오히려 오 회장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간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격식 차린 말들만 들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 무심한 듯 툭 던져지는 시장통의 언어는 잊고 살았던 삶의 활기를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찌그러진 양은 쟁반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컵을 받쳐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험악한 사내들에게 쫓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조차 비치지 않은 채 그저 노인의 떨리는 손이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켜며 비로소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좁은 방 안에서 마주한 아이의 얼굴은 묘하게도 노인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파인 눈매와 곱게 뻗은 콧날,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굳게 담은 입술의 선까지. 그것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자신의 늙은 모습이 아니라 빛바랜 사진첩 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법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지독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라는 느낌을 넘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익숙함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 회장은 문득 자신의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만 한 손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과거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집을 나갔던 딸,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 소식과 함께 끊겨버린 소식들. 노인은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혈육의 온기만큼은 사막처럼 메마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국밥집 뒷방에서 만난 11살 소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조각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노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음을 알면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내온 투박한 국밥 한 그릇을 노인의 앞에 밀어놓으며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챙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할 때 드세요. 그래야 기운이 나죠.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겪어본 어른 같은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뜨거운 국밥 김에 안경이 뿌얘지는 것을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시장통의 거친 국밥이었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뜨거운 국물은 차갑게 식어버렸던 노인의 심장 구석구석을 적시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앞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이 아이와 자신 사이에 어떤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오 회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천억의 자산보다 이 아이가 건넨 보리차 한 컵과 낡은 방 안의 평온함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국밥을 삼키며 자신을 지켜준 이 작은 수호천사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이 아이가 품고 있을지도 모를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오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국밥집 뒷방에서 마주했던 그 어린 소녀의 눈망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화려한 관용차 대신 낡은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그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평범한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렀었지만 아이를 다시 대면한다는 사실에 노련한 사업가의 심장은 마치 첫 계약을 앞둔 신참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국밥집 근처 골목길, 서윤은 낡은 나무 괴짝을 책상 삼아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곁눈질로 확인한 아이의 공책에는 초등학생이 풀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물려준 듯한 낡은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를 펼쳐놓고 마치 놀이하듯 고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공학도이자 사업가로 살며 수많은 인재를 겪어온 그였기에 서윤이 보여주는 그 비상한 집중력과 논리적 전개가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10년 넘게 교육받은 수험생들도 혀를 내두를 난해한 문제들을 고작 11살 아이가 시장통의 소음 속에서 무심하게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라 신이 내린 천재성이라 불러야 마땅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을 더 깊은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이의 재능보다도 문제를 풀 때 보여주는 서윤의 사소한 습관이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면 입술을 살짝 깨물며 왼쪽 눈썹을 치켜 올리는 모습, 그리고 정답을 찾아낸 뒤 펜을 돌리며 옅게 미소 짓는 그 표정은 오 회장 본인이 평생을 가져온 습관과 지독하리만큼 똑같았습니다.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이, 피의 이끌림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일까? 노인은 전율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 모를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핏줄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오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고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 라며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천재성을 뽐내지도 노인의 정체를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던지는 투박한 인사들에 일일이 답하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런 아이를 보며 가슴 한편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찬란한 재능을 품고도 낡은 시장 골목에서 나무를 다듬고 폐지를 정리해야 하는 아이의 처지가,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이 노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나 과학적인 검증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뜨거운 박동은 오 회장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이사회 결정을 내릴 때보다도 확고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 속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으로 놓쳤던 과거의 조각이 이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를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권력과 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본능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노인은 생의 끝자락에서 절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이제 시장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앞세워 아이의 삶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세밀한 방식으로 서윤의 주변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할머니의 국밥집 앞으로 익명의 배달원이 찾아와 최신형 컴퓨터와 수십 권화, 고급 수학 전집, 그리고 영어 원서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윤은 선물 꾸러미 속에 놓인 작은 메모 한 장을 보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내 재능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갈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고, 아이는 그 글씨체에서 며칠 전 만난 그 노인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읽어냈습니다. 후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박 할머니의 낡은 국밥집 건물을 몰래 매입했습니다. 월세를 대폭 낮추고 건물의 비가 새는 지붕과 낡은 배선을 수리해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아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오 회장은 멀리서 차 안의 검은 유리 너머로 서윤이 깨끗한 환경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온함을 느꼈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아이가 새 운동화를 신고 시장 골목을 뛰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 그의 가슴은 더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서윤 역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시장 골목 끝에 서 있는 노인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소박한 요구르트 하나를 건네곤 했습니다. 대단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대신 그저 곁에 앉아 자신이 오늘 푼 수학 문제의 해법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 회장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비상한 논리 체계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동시에 자신을 믿고 곁을 내어주는 아이에게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노인에게 서윤은 이제 단순한 후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속죄하고 미래를 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회장은 서윤을 보며 자신의 젊은 날 가졌던 열망과 순수함을 떠올렸고, 서윤은 세상의 풍파를 견뎌온 노인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 뒤로 권력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행보를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김필수 이사가 시장 골목으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오 회장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화롭던 시장 골목에 차가운 금속성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오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오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김필수 이사는 노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시장통 국밥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망이라 치부했지만 조사 결과 오 회장이 그곳의 어린아이에게 막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필수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에게 서윤은 오 회장의 재산을 가로채는 데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변수이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검은 우산을 쓴 사내들이 박 할머니의 국밥집을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겁에 질려 빠져나간 자리에는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김필수는 구두에 묻은 흙탕물을 국밥집 바닥에 아무렇게나 문지르며 들어와 겁에 질린 박 할머니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아이와 할머니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김필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윤과 박 할머니 사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는 박 할머니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노인네가 어디서 애를 가로채서 키우고 있는 거야? 이건 명백한 아동유기이자 약취야. 김필수는 서윤을 강제로 시설로 보내겠다는 이송 절차 서류를 내밀며 할머니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범죄라며 몰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필수는 만약 조용히 아이를 내놓고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오 회장까지 미성년자 약취 방조제로 엮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며 박 할머니를 협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노린 위협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잔인한 선택의 강요였습니다. 서윤은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자신을 아껴주던 그 따뜻한 할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김필수는 서윤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음조렸습니다. 내가 시설로 가야 그 노인네도 이 할망구도 무사해. 내가 옆에 붙어 있는 게 독이라는 걸 왜 몰라? 그것은 아이의 여린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잔인한 선택의 강요였습니다. 오 회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미 김필수가 이사회와 결탁해 노인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세는 깊어지고 주변에는 믿을 놈 하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 오 회장은 자신이 만든 견고한 성 안에서 오히려 죄수처럼 갇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김필수는 서윤에게 사람을 보내 내가 그 노인 곁을 떠나야 할아버지가 산다며 아이의 여린 마음을 또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등불 같았던 서윤의 존재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필수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살 천재 소녀 서윤이 가진 비상한 두뇌와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반격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오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김필수 이사는 오 회장의 의식이 혼미해진 틈을 타 강제로 유 원장을 수정하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쓰러져 있어야 할 오 회장 대신 11살 소녀 서윤이 당당하게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앞에는 김필수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공금 횡령과 이중장부 그리고 오 회장의 딸을 고의로 사고에 휘말리게 했던 증거들이 담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필수가 비웃으며 아이를 겁박하려 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그것은 IQ 150의 천재 소녀가 설계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서윤은 오 회장이 선물한 컴퓨터를 통해 회사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김필수가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범죄의 흔적들을 모두 복구해낸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김필수가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던 그 순간 서재의 비밀문이 열리며 오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실 노인의 병세 악화는 김필수의 배신자를 가려내기 위한 연극이었고 그 연극의 완성을 도운 것은 바로 서윤의 비상한 머리였습니다. 현장에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김필수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평생을 탐욕에 찌들어 살던 남자의 최후는 그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필수가 몰락한 뒤 서재에는 오 회장과 서윤 그리고 박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품 안에서 날꽃 때 묻은 베네저고리 한 벌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 박 할머니는 오 회장의 딸이 사고를 당하기 전 아이를 맡겼던 바로 그 유모였습니다. 딸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아이만큼은 비정한 재벌가의 다툼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고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장통에서 서윤을 숨겨 키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본능은 그 어떤 벽도 뛰어넘는 법이었습니다. 서윤이 오 회장을 시장 골목에서 구해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끊어질 수 없는 혈연의 끈이 끌어당긴 운명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서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수천억의 재산보다 화려한 직함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핏줄을 이제야 온전히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강아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지난 세월의 회한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 역시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어린아이다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똑똑하고 당찼던 천재 소녀이기 전에 그저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작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장 골목의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최고급 세단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은 오 회장이 국밥집을 찾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서윤과 함께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노인이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핀 행복한 미소만큼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은 사람을 속이고 갈라놓을 수 있어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피의 본능과 진심, 어린 사랑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노인과 아이는 시장 골목의 따스한 국밥 한 그릇을 통해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가 좋았다면 선생님의 하루의 행복함이 될 이야기들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